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책 가지고 네, 읽어가면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제일 앞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3페이지. 네, 그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1, 2, 3, 4 해가지고 쭉 번호가 있고, 한 번호마다 이제 뭐 몇 줄씩 있고요. 네, 이제 뒤에 가면은 번호 하나에 꽤 긴 글도 있지만은 짤막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늘 말하듯이 이 구도를 함에 있어서 삶 전체, 그러니까 전국 지도라고 부르는, 제가 삶 전체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희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이렇게 멀고 직접적으로 와서 닿지 않으니까 네,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직성이 안 풀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삶 전체를 놓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이제 말하자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죠. 그거 한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집단지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집단지성을 해도 뭐 기독교권에서는 기독교 중심으로 할 거고 불교권에서는 불교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누구 답이 맞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구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이니까, 내 삶이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잘 돼도 내 덕이고 못 돼도 내 탓이고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하지만은 권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잘못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심을 많이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70년 동안 이렇게 탐구를 한 결과물이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을 70여 권을 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단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 선생님이 경청을 해 주시니까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해명을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영광이죠. 어쨌든 자 1번부터 봅시다. 네, 이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도라는 말은 도를 구한다 이건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별별 각도에서 다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산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의 정의,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데, 이것도 또 뭐 철학자마다 뭐 성현들마다 별별 말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의 연속이다. 이제 산다는 거는 시공에서 살죠. 시간과 공간에서 사는 건데,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가면은 이제 나도 변하고 이 세계도 변하죠. 그 변화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산다는 건 결국 문제의 연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듯이 문제가 흘러내려오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2번까지 합쳐서 말하면 삶의 정의는 삶은 문제의 연속과 그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연속에서 문제가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이제 해결입니다.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건 결국 해결을 하자 이거죠.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죠. 그래서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고 그 대응은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 삼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여러 문제는 해결을 요구한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에 대응하게 되는데 그에 대응하여 노력한 끝에 우리는 혹은 나는 1, 2, 3, 세 가지 결과에 도달하죠. 미해결 또는 확대, 심화, 악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못하는 데서 나가서 못하기만 할 뿐 아니라 더 커지고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되기까지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1. 부정적인 경우. 그 다음에 2번 불충분한 해결 또는 일시적 부분적 해결. 해결은 해결인데 불충분한 해결이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해결됐는데 나중에 뭐 재발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요. 요 일시적 부분적은 3번하고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3번은 충분 해결 또는 항시적 전체적 해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건데요. 1. 미해결 이 해결인데 불충분한 것. 3.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에 둘을 세간, 불교 말로는 세간, 일반적으로는 세속이라 하고 3번을 3으로 나아가는 것을 출세간, 세간을 벗어난다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예요. 3번이 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이 있어요. 3. 열반 깨달음 해탈. 불교는 출세간의 최종 목표인 3. 그러니까 충분 해결 또는 항시적 전체적 해결 이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또는 해탈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기독교로 가면 구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열반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취되며 열반을 성취하면 심신의 모든 부담감,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데 이를 해탈이라고 한다 해서 깨달음, 해탈, 열반은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 대표 이제 언어가 열반, 발리어로는 니빠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와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이 그 다음에 있어요. 사행복. 1에서 말한 삶의 문제. 제일 먼저 1번에서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할 때 그 삶의 문제는 고통과 그것의 해결 또는 행복하지 않음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행복의 성취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다. 삶의 문제는 고통이 생겨나고 그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삶의 문제와 그것의 대응이라는 것은 고통과 그것의 해결, 행복과 이제 행복하지 않음 이렇게 있는데 불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움 또는 행복을 좋아하며 이는 인간 또한 같다. 인간은 자신이 타인 탐물과 변별되는 개체임을 인지하는데 그 인지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또 인지해요. 자의식. 내가 나인 줄을 알고 내가 불행한 줄도 알고 내가 행복한 줄도 알고 내가 나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런 특별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죠. 이것이 여타 동물에게는 없죠. 그래서
인간 아닌 하등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내 성격이 이렇게 고약한데 좀 고쳐볼까 하고서 지 스스로 고치지를 못해요. 주인이 훈련을 시켜주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려갖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도 다 그러하고, 심지어는 식물들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식물들도 좋은 쪽으로, 자기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을 다 추구를 하는데 5번이 이제 최상의 행복이에요. 지금 이 책의 제목이 불교, 신표하고 최상의 행복을 말하다 그랬는데 왜 최상자가 들어갔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제는 행복이 감정 상태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감정적 상태죠. 그런데 감정은 항상하지 않아서 얼마 안 있어 변한다는 데 있다. 그 행복한 게 한번 행복해가지고 항시적으로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이라는 건 잠깐 유지되다가 평상 상태로 바뀌어 버리죠. 기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좋은 감정이라는 건, 감정은 늘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항상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은 문제의 그 일시적 해결이라는 말이 있고 항시적 해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행복 가지고는 일시적 해결은 되지만 항시적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따라서 감정이 아닌 것으로서 행복이 요청된다. 감정으로서의 행복을 부정하고 폄하하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 오히려 감정이 평정해진 혹은 감정을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평등심으로서의 행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평등심이란 말은 불교 용어거든요. 이 평등이란 단어 자체는 원래 불교 용어인데, 그것이 이제 자유평등하면서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원래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등심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로는 평정심, 평온심이란 뜻이에요. 희비애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죠. 이런 행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평등심은 항시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사람도 평등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특별한 평등심을 갖게 되면 이게 항시성이 있게 된다고 불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 상태, 즉 요동치고 변해서 항시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복, 사람들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불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근래에 몇 년 전에 나왔나? 한 10년 됐나요? 그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스라엘의 무슨 유명 대학교 교수인데, 제목에서 보다시피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탄생해서 진화해온 역사 과정을 쭉 훑어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위파사나 명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인터뷰 기사가 난 걸 본 적이 있고, 또 이 책의 마지막 부에 가면은 그 위파사나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불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가 그동안에 수많은 철학, 사상, 종교들이 행복을 추구해 왔는데 성공을 못했다.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행복에 대해서 좀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행복을 목표 삼는 것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원래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불교는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물론 그 양반이 말한 그대로 내가 말한 건 아니고 그 양반이 말한 의취를 내 언어로 바꿔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얘기예요. 행복이란 감정 상태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컷 행복 잡아놓으면 빠져나가고 행복 잡아놓으면 빠져나가고 행복 잡아놓으면 빠져나갈 건데 그거 뻔히 아는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또 수많은 시인이나 현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행복이 산 너머에 있다고 찾아갔더니 행복은 다시 산 너머로 가버리고 뭐 이런 시인들이 한 말이 많아요. 그 유명한 메테르 링크의 그 파랑새라는 그 시곡이죠, 시곡. 그래서 그 시곡에도 그런 거 있죠. 파랑새가 행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행복의 파랑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파랑새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집에 있더라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꽉 한번 붙들었다고 해갖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류가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을 목표로 사람들이 나 행복해질 거야, 행복하세요 그러고 그것이 축복하는 말이라고 하고 나도 행복해질 거예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은 좀 지혜로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좀 그렇게 성숙한 생각은 아니다 이거죠. 불교에서 볼 때 그거를 이제 써놨는데 그 부분이 페이지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요점을 잘 정리해 놔 가지고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그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것만 뽑아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큰 스님이란 양반들이 하는 수많은 설법보다 이 양반이 통찰이 불교에 대한 핵심 통찰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다는데 내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행복을 잡으라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왔다 가는 거다. 그러므로 마치 바닷가에 앉아있는 어떤 아이가 밀려오는 파도와 밀려가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행복이 오면 오나 보다 하고 그냥 바라보고 물러가면 물러나나 보다 하고 바라보고만 있어라 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가볍고 평화로운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요게 위파사나고 요게 평등심이거든. 이제 여기에서 또 더 나가서 또 위파사나와 불교 진의를 보면 이 양반 통찰이 거기까지는 훌륭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 못 미치는 게 있어서 제 혼자 생각으로는 그걸 우리말로 써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 보고 번역해달라 그래갖고 야 불교는 거기까지만이 아니야 하고서 출판사를 통해서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또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행복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행복 말고 진짜 항시적이고 전체적인 행복, 불교가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도 행복은 행복이거든요. 법구경에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상의라고 하는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단 말이죠. 이 최상이라는 말이 뭐냐고. 그게 내가 말한 항시적, 전체적. 일반적인 행복은 항시적이가 아니고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이죠. 내가 뭐 예를 들면 새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과 행복이지 사랑까지 얻은 건 아니잖아요. 또 사랑을 얻어서 사랑은 행복하지만 또 다른 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이죠. 근데 열반은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최상의라고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최상의 행복을 말하다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언어 한계인데요.
열반이라는 것은 사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별을 전제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수없이 얘기한 과학, 사이언스, 분과, 조각 내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언어거든요. 언어는 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름 붙이면, 나무라고 이름 붙이면 나무와 나무 아닌 것을 분별되거든요. 근데 열반은 그런 분별이 불가능한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언어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말은 또 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붙이되,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최상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긍정어법이에요. 근데 부정어법으로 말을 하는 게 더 많이 쓰이고 더 이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하면 분별을 전제로 하는 건데, 열반이 이제 닛바나 혹은 니르바나라고 할 때 이 말은 불어서 끄다 라는 뜻이거든요. 불을 불어서 끄는 거예요. 불이 번는데 불어서 끈 거예요. 그래서 불어서 껐을 때 그 불은 어디로 갔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간 데가 없죠. 물론 뭐 물리적으로 보면 뭐 에너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보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열반은 어떤 것 하고서 그 긍정어법을 하면 언어가 그것을 가두어서 제한시켜서 아까 말한 분과에서 부분으로 만들어 버려요. 어떤 단어를 말하면 우주 전체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걸 말해도 그거 아닌 것하고 구별된 부분이 돼버려. 전체라는 단어를 써도 안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중생이 겪고 있는 지금 상태 아닌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 상태 아닌, 특별한 상태 아닌. 그래서 그 번뇌라는 걸 놓고 번뇌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없는 것 아닌 것 해갖고 부정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아니불자와 아니일비자가 많이 나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식으로 하면 무상이 돼요. 무상. 그 뒤에 나오는데, 최상은 아래 것에 비해 가장 높음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최상이라고 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는 그 위에 최최상 하고서 최자를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상이 최상이 아닌 게 되고 최상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의 그 문제점인데, 그래서 최상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최상을 표현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반을 표현한 최상의 행복이라는 말에서 그 최상을 상대적인 최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뭐 절대적 최상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되지만, 이 절대라는 말도 또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라는 말은 상대라는 말에 상대하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이 또 돼버려. 절대라는 말은 원래 그러지 않으려고 썼지만 이게 언어라는 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개발한 게 이제 무상인데, 없을무 위상이거든요. 위없음. 그것도 이제 부정어법이지. 더 이상 위가 없어. 최상이란 말보다는 더 이상 위가 없는 거야. 이 말이 더 혈관을 잘 표현한다. 이렇게 가지고 쓰긴 쓰는데, 이제 이런 이치만 알고 그냥 최상의 행복하면은 하여튼,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우선, 안 선생님이 들어보시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몇 번 이렇게 느낌을 표현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김전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보는 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도자로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또 하나는 이제 작가로서 지금까지 그 작가적 소양으로 이 글이 결국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물이 될 텐데, 그럼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오늘 일하면서 내용은 못 봤지만, 그 목차는 재빨리 이렇게 싹싹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러니까 문자화를 하실 때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문자화할 때 그것을 기본적인 골격을 잡고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딱 어떤 키워드가 딱 떠오른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쭉 풀어나가다가 거기서 수정 보완해서 나중에 하나의 목차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건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시나요? 그 두 가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해보고 느끼는 거로는 내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거 지금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라고 나는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아까 전국지도 비유로 돌아가서 먼저 전국지도를 생각한 다음에 도 단위를 생각하고 군 단위로 생각하고 면 단위로 생각하고 리 단위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어떤 경험 같은 게 먼저 있어서 내가 경험을 가령 무슨 충청남도 대전에서 시작했으면 대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전국 지도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뜻으로 들렸거든요. 100% 일치하진 않는데요. 지금 그런 비유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전국을 다 다녀봤어요. 네. 전국을 다 다녀봤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전국을 다 다녀본 상태에서 전국이라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하기 위해서 전국을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네. 전국을 다 가봤는데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전달이 좋겠더라. 안 가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쭉쭉 좀 범위를 좀 확장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둘 중에 어느 것이. 저는 앞에 거예요. 네. 그 앞에 거고, 이것이 일반적인 그 대철학자들이 채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오히려 문학적 방식이죠. 70년대에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 작가들이 많은데요. 소설가 중에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쓰는 글이 그런 두 유형이에요. 이청준 선생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이 논리 철학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쓸 때 본인하고 뭐 물어본 건 아닌데 본인하고 한 시간 정도 개인 대화를 한 적이 있긴 있지만 비슷한 얘기를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문학 청년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런데도 그 대가하고 한 시간가량 그래도 참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고 계셔서 잘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작품을 쓸 때 논리 구조가 먼저 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그 소외를 다루고 뭐 현대 문명과 뭐 어쩌고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 설계도는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 설계도에 맞춰서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새잡이라는 소설이 있으면 새를 잡는 어떤 사나이를 하나 해가지고 새를 뭘 상징하게 해가지고 새가 이 사람이 계속 공원에 가서 새를 잡는 얘기를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로 딱 맞춰 이렇게 논리 구조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소설을 쓰니까 평론가나 학자들이 이게 평론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 논리 구조가 읽히거든. 그거 갖고 막 글을 쓰면 되거든. 그래요.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박완서 선생은 전혀 달라요. 주인공을 대충은 그림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주인공 두세 명을 딱 만들어 놓고 주인공을 그냥 70년대 상황에다 던져 놓으면 자기들이 부대끼면서 저절로 얘기가 탄생하고 하면서 저절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막 사랑하고 미워가 다투고 막 이런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구상은 안 했지만 그 속에서 철학이 생겨나고 이렇게 돼요.
본인이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후자가 훨씬 재미있어요. 자연스럽고 재미있고 실제 삶과 맞닥뜨리고 활달하고 그렇죠. 크게 보면 전자가 철학적이고 둘 다 문학까지만 후자는 문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문학은 개인을 다루고 특수성을 다루어요. 보편성을 다루지 않아요. 삶 전체를 다루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마다 인간마다 다른 부분, 개성, 여기에 그 주목을 하는데, 철학은 그 개성에 주목을 하지 않고 그걸 딱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보편화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은 외향적 이렇게 그냥 해버려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도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도 문제는 당연히 철학적으로 해야지 문학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경우는 예수님 자신은 이런 논리 철학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없어요. 아까 말한 박완서 스타일. 양반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갔어, 그냥. 당신이 논리 철학적으로 나는 이렇다 하고 그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설계도를 그 제자들이 이 양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제자들이 찾아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철학이 된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3대 성인은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철학자이기 때문에 다 그 추상적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세 분을 또 비교하면 소크라테스는 전국 지도가 확연하지 않아요. 이 양반이 본 세계관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는데, 그 다음이 인생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가 분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공자는 어느 정도 나와요. 세계관이.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수기 안인이고, 나중에 그것이 제가 채용한 게 있는데, 이번에 올린 그 3분짜리 조그만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네 영역. 그 중에 수기 안인이 공자님한테서 온 거거든요. 나를 수양하는 것과 그 수양의 힘 가지고 남을 잘해주는 것, 배려하는 것. 당신의 가르침 수기와 안인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국 지도가 있어요. 당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주시에 의해서, 주자에 의해서 사서 삼경이 이제 확정되고, 그 대학이라는 책이 유가 사상의 전국 지도거든요. 전국 지도가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전국 지도가 없어. 거기에 보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명명덕은 명자가 두 개인데 밝은 명자 두 개거든요. 명덕을 밝힌다. 첫 번째 명, 밝을 명은 동사고, 두 번째 밝을 명은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덕. 그래서 형용사, 명덕, 밝은 덕. 이렇게 되고, 앞에 을 밝히고, 명덕. 명덕을 밝히고 해서 명덕하고. 이것이 수기예요. 나를 수양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을 밝힌다. 이렇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두 단계가 있는데, 재신민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건데요. 원래의 체계는 친민으로 되어 있어요. 친할 친자. 근데 이제 주시가 이게 착간이라고 해서 전승 과정에서 글자가 잘못됐다. 세신자인데, 잘못됐다 해서 신민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그 70년대 신민당이라는 당이 있었죠. 그 당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건데, 이제, 그러나 친민이나 신민이나 의미는 비슷해요. 백성과 친하고나, 백성을 새롭게 하거나 비슷한데, 그 본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덕이 많아진 사람이 백성을 아래로 보고 피교육자로 보는 거지, 신민. 엘리트주의지. 근데 친민은 오히려 평등한 느낌이 있으니까 오히려 친민이 더 좋은지도 몰라요.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백성을 이렇게 친하게 하든지 뭐 새롭게 하든지 해서 백성을 나 비슷하게 따라오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지선이라고 해서 지극한 선에서 그친다 해서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전 지구적 평화, 그 당시 이제 중국 전체를 천하라고 했으니까 천하의 평화에 이르는 아주 최고 수준의 선, 이 선이 나한테서만 구현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구성원들이 다 화평한 대동세계를 만드는 데서 그친다 이렇게 됐으니까, 또 이제 수기, 안인이라 구조가 똑같아요. 이것을 자세히 해서 이제 이게 삼강령이라고 하고 팔조목이라고 해갖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가 거기에서 나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성의, 정심, 경물, 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이렇게 8가지예요. 그래서 팔조목이에요. 앞에 걸 삼강령이라고 하고 이걸 팔조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수기 안인이에요. 수기 차원에서 성의,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그 다음에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경물, 치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그 옛날 드라마에 이게 과학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경물치지라는 건 사물에 격해서 알을 얻는다는 것인데, 하여튼 대상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지적으로 인식을 얻는다는 거고, 이렇게 자기 수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수신, 몸을 닦는다고 하는 이 수신은 이제 예의 범절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몸으로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이렇게 수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신까지 5가지가 수기예요. 나가 나를, 아까 동물은 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이렇게 수양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분의 마음이 생기고, 내식으로 말하면 1인분, 1.0의 1인분의 마음이 1.5 혹은 2.0 해갖고 여분이 0.5든지 0.7이든지 생기잖아요. 그건 필연적으로 남을 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그 집안을 가지려니 한다 할 때 제가인데, 이때의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 옛날 시대의 가라고 하는 거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종가라고 할 때 가예요. 그러니까 3인 가족, 5인 가족이 아니고 많으면 1000명, 2000명도 될 수 있는 그 대가족인 거예요. 장씨 가문 하면은 뭐 그 지금으로 말하면 한 면 단위, 군 단위가 거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를 가지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 정도가 아니라 종가를 가지려니 하는 거예요. 종가가 이제 모여서, 이 종가들이 여러 개 모여서 되는 게 국이에요. 국, 나라 국자. 나라가 그냥 지금 같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 나라의 그 제후들은 그 종가의 후원을 받거나 종가를 통제함으로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나라는 오늘날 중국 전체가 아니고 중국이 여러 제후국, 공자 당시 같으면 12제후국이 있었으니까 12등분된 상태의 한 제후국을 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 전체는 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이 오늘날 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후국이에요. 그래서 치국,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또 이렇게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평천하면 이제 전 중국을 평화롭게 한다까지가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양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2가지가 있죠. 정치 사회적으로 참여를 해서 치국 평천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정치 사회에 안 하더라도 그냥 남과 상대를 할 거니까 그냥 남에게 편안하게 하는 안인.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면 치인이 돼요. 안인이. 다스릴 치자. 사람을 다스리는 게 되죠. 그래서 공자가 14년 동안 중국을 떠도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제후국들 중에서 훌륭한 제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그
멘토가 돼가지고, 혹은 그 나라 이제 재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인재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제후 나라를 방문하거든요. 여기 출신이라고 반드시 여기서만 벼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공자 이전에를 보면 훌륭한 왕들에게는 그 훌륭한 참모들이 있어요. 삼국지에서 유비의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갈공명이 신하이면서도 거의 스승인 것처럼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하이면서 스승이거나 혹은 객경이라 그랬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자문위원 같은 고문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신하가 있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관중 같으면 제환공이 관부, 아버지 부자를 넣어서 중부 해가지고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대우를 했어요. 또 강태공만 하더라도 그 문왕하고 무왕에게 거의 그런 스승의 대접을 받으면서 신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아서 공자도 그런 훌륭한 제후를 보좌해서 그 나라를 치국을 잘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나라가 이제 전 중국에 영향을 미쳐서 전 중국에까지도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임금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끝내 그런 임금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공자나 유가사상에 이렇게 전국 지도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 안인으로 되어 있고, 마침내 이렇게 전 인류가 평화로워지고 공동선을 이룩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그림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에게는 그 그림이 없고, 예수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이 지상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뭐 없고 계속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 거고, 부처님의 경우에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의 네 영역 중에 절 안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보면 다 비구들이요. 팔만대장경은 아니고 대승경은 이제 보살들이요라고 하지만 초기경 보면 90%가 다 비구들이요 해요. 그러니까 절 안에서 출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리를 논해요. 밖에 나와서 제가 신자한테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부처님의 경우는 이 밖에 있는 이 경쟁사회, 밖은 경쟁사회이고 절하는 비경쟁사회거든요. 경쟁은 의식주 가지고 하는 건데, 출가자가 된다는 거는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좋은 음식 맘 놓고 못 먹어요. 빌어 먹어야 되니까. 또 옷 예쁘고 화려한 거 못 입어요. 근데 입기는 입어. 먹기는 먹어. 집 내 거 아니야. 공동주택에서 자. 그래서 무소유예요. 무소유이긴 한데 어쨌든 보장은 돼. 이렇게 해서 소유에 대한, 소유 때문에 싸우니까 소유에 대해서 신경 안 쓰도록 하는 환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만 닦아봐 이렇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소유자가 된 사람들한테만 말을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절반은 그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호혜평등하고 참 남을 이해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게 맞는데, 경쟁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번지수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인형사과, 이번에 그 3분짜리 그게 인형사과라고 제가 부른 건데, 사람살이가 네 영역으로 나뉜다고 할 때 첫 번째 영역이 배는 경인, 능력을 길러서 남과 경쟁한다고, 두 번째 영역이 숙이 아닌 내 마음을 넓혀서 남에게 이익 준다고 할 때, 부처님에게는 일 영역이 없는 거예요. 배는 경인이 없어. 이 영역만 있어. 근데 공자에게는 일 영역이 있어요. 공자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숙이 아닌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치인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예악 형정이라고 그래갖고
예와 악은 수기적인 거예요. 예를 지키고 양보를 하고 음악으로 조화를 하고. 근데 형정은 형벌을 준다는 형이에요. 정사정자예요. 행정을 하고 형벌을 줄 필요도 있고 나쁜 놈은 혼내야 되고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오늘날 그 예학 형정론이 민주사회는 안 맞아요. 봉건사회를 기준으로 만든 안이긴 하나 어쨌든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그 경쟁사회에 대한 방법이 있기는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옛날에도 가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만약 중국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도 고려조 500년이 불교권이었는데 나라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조선시대보다 훨씬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는 유교로 했는데 불교가 그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교한테 나라 맡기면 나라 안 돼요. 안 됩니다. 유교한테 맡기면 그나마라도 돼요. 봉건이라고 욕은 먹을지라도 원래 정권을 맡으면 욕 먹게 돼 있어요. 야당한테는. 근데 야당한테 맡기면 그럼 잘 되냐? 그건 아니거든. 또는 노자나 장자한테 나라 맡기면 나라가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왜? 똑같아요. 부처님의 경우처럼 노자가 어떻게 형벌을 가하라 이런 말을 안 하니까 형벌을 안 가하고서 되겠어요? 안 되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 설치고 다니면 칼을 들든지 총을 들어야 될 때 그냥 자비 이러고 있으면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됐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런 전체적인 삶의 큰 그림 요걸 먼저 말을 하고 들어갈 것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지만 인용사과 삶의 내영역 요것이 전체적인 전국 지도예요. 사람살이는 일, 대자, 내가 나를 상대하는 영역과 대타, 내가 남을 상대하는 두 영역이 있고 그 두 영역 가운데에서 일, 세속 영역과 도 영역이 있는데 내가 나를 상대하는 영역, 일 영역에서 세속 영역에서는 배는 능력배양, 지적 능력이든지 체력이든지 뭐 매력도 좋아요.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밖으로 나가서 내가 나를 상대할 때 능력을 길러요. 밖으로 나가서 뭐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하든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유를 가져오죠. 그래서 나의 원하는 바 빈 그릇에다 이제 채우는 거죠. 근데 빈 그릇에 계속 채우는 건 좋은데 그래서 아까 말한 행복 혹은 기쁨을 느껴. 근데 그게 일시적이다 이 말이지. 채우고 나면 이 컵이 커지거든. 100을 채워놨더니 150이면 좋겠어. 그리고 150 채우니까 200은 더 좋잖아. 이러고 200 채우니까 저쪽 컵도 또 하나 있네 해가지고 이제 돈을 다 채웠으면 이번엔 명예를 채워야지 또 이러고 명예 채우니까 뭐 채워야 되고 이렇게 자꾸 컵은 커지고 생겨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일시적으로 그치고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도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컵을 줄이는 거예요. 컵을 줄여서 내가 100리터를 채웠는데 컵이 200리터가 되고 반만 찼어요. 도로 줄여서 100리터로 줄여버리니까 도로 차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컵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게 일반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으면 해탈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한가는 이제 둘째치고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컵을 줄이다 보면은 남게 돼요. 내가 10 가지고 있는데 컵이 5밖에 안 되면은 5이 남겠죠. 그러면 그것이 꼭 돈 많은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도 이제 그걸 줄인다는 건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것이고요. 배려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니까요. 그게 진짜 숙이 아닌 해가지고, 세속 영역에서는 배는 경인, 내 능력을 키워서 남과 경쟁한다. 도를 닦는 데는 숙이, 내 마음을 수양해가지고 넉넉해진 마음으로 아닌, 남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렇게 네 영역이 제가 말하는 전국 지도고요. 부처님이 사성제가 이제 부처님의 그 전국 지도인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김정빈의 인형사과, 이걸 인형사과라고 하는데, 사람인 경영할 영, 사람살이를 경영하는 넉사, 과목과 해갖고 네 과목이 있는데, 부처님의 사성제는 이 중에 숙이 아닌만 있어요. 배는 경인이 없다 이거지. 능력배양에서 남과 경쟁하는 부분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성제보다 김정빈의 인형사과가 범주가 더 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인형사과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밖에 있는 삶이라는 건 도무지 나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형사과가 아주 탁월한 삶에 대한 전국지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삶을 간단 명료하게 네 과목으로 해서 이거 설명하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한 10살만 되면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7살짜리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하면 총명한 아이한테 조목조목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삶을 지금 저는 첫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순간 이야기한 철학자 아무도 없어요. 성현도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4대 성인조차도 이렇게 안 했어요. 공자님이 아까 말한 삼강령 8조목도 제 거보다 훨씬 간단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의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성현들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음미하면서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건 없고,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삶의 내 영역, 이것이 큰 전국 지도라는 것,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숙고하시고, 이제 요 책에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나가지만은 뒤에 보면 다 나오니까, 뒤에 나오는 것이랑 이게 쭉 훑어보시면서, 인형사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숙고를 해서, 혹시라도, 제가 뭔가 오류가 있거나, 새길로 빠졌거나, 모르고 있거나 하는 것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오케이 참 맞네요. 이것도 좋지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서 제가 잘 못 생각한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는 굉장히 좋죠. 조금 전에 제가 플라톤의 그 향연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그게 하도 옛날에 산 책이 돼서 새로 쓰기에다가 옛날 책들은 글자가 무지하게 작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이렇게 놓고서 읽는데, 거기도 보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면 그 젊은 철학자들이 가만 안 놔둬요. 계속해서 딴지를 걸면서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하거든요. 그거 좋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컵의 비유를 드신 거는 어제 영상을 그거를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쉽게 이해가 됐고, 지금 아직 살짝 의문이, 제가 제 질문에서 아직 의문이 해소가 안 된 것이, 이 전국 지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제일 첫 서두에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것이 전국 지도적인 시각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건데, 이 목차에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전국 지도에서 그다음에 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군 읍면 이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순서가 이 목차에 그렇게 전개가 된 예, 거냐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전국 지도라고 한마디로 비유했지만, 그 전국 지도라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냥 전국 지도 이렇게 쉽게 비유하면 3분짜리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생관, 세계관이 나오고, 철학과 종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대체 누가 전국 지도를 보는 거냐가 나오고, 나가 나오면 세계가 나오고, 이런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뭐 인식론이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이제 다 결합한 말이기 때문에 전국지도 이렇게 쉽게 하면 쉽지만은 그런 걸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 지금 전국지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서 나간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 차례에서 넘버링이 예. 1번부터 현재 90번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뭐 몇 번까지는 뭐 강원도, 예.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경상도, 전라도 그렇게 나눈 것도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강원도다. 예.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강원도 중에서 또 지역이 들어가면서 뭐 삼척, 강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가 또 그 안에서는 또 짜임새 있게 들어가면서 경계선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 그런 전개 방식이냐가 예, 그런 방식이긴 한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까지 딱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떨어지진 않고. 예. 그 전국지도 개념을 알고서 들으면 그렇게까지 딱딱 안 떨어져도요,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공부해가면 그건 뭐 큰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읽어 갈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전부 읽어보고 나서 39번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저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재공부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재공부해서 좋은 건데 또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공부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지만 더 많은 다수의 시청자들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나가는 게 좀 흐름을 연결지어서 그게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수의 분들이 보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도 지금 올린 것들도 100회도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횟수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1시간 반씩 되는데요. 들어와 가지고 몇 분 머물렀는가가 이게 나와요. 나오죠. 예, 나오는데 대개 보면 5분 내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7, 80회 돼도요. 끝까지 보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시간 반을. 그러니까 안 선생님 같은 분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교수님, 근데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그 초반부에 5분에서 10분까지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네. 예를 들어서 1시간 분량의 영상을 그 정도로 쪼개서 나눠서 업로드를 하면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도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되는 건데 조각을 띄워놓으면 그 안 되잖아요. 사람을 이 양반 누구요 하고 소개했는데
코만 갖다 준다든가 뭐 팔만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에 여러 번 얘기했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구도 내지는 수행의 핵심 중에 핵심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공자님도 나 써주세요 하고 나를 알아주세요 하고 돌아다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줌이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는, 인간이라는 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으로부터 초연하지 않으면 그 수기가 깊은 데로 못 들어가요. 이 욕망을 초연하지 않으면요, 눈 감고 앉아 있을 때 명상을 한다든가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망상이잖아요. 생각체 생각이 그냥 그야말로 개구리가 울듯이 떠오르잖아요. 이 수많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배를 보라는 등 코를 보라는 등 이렇게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명상가들이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50%는 맞는데요. 50%는 그거 갖고 안 돼요. 뭘로 되냐? 김정빈이 하는 이걸로 돼요. 이 세계가 어떠하며 삶이 어떠하며가 머릿속으로 간결하게 정리가 돼갖고 간단명료해지면요,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더군다나 요새 유튜브에서 정보가 그냥 얼마나 쏟아집니까? 지금 구도자로서 주변 구도자들이 이스님 설법 좋아요, 뭐 이명상가가 있어요,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별별 소리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1시간씩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그러다 세월 다 가죠. 근데 적어도 김정빈은 그런 그 견해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연인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되고 한 10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 그리고 좌표가 있거든. 저거는 강원도 삼척 얘기네. 그러고 끝이요. 1초 만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요. 내가 비유했잖아요. 차가 똑같이 막히는데 2층 버스하고 자동차, 승용차하고 다르다. 2층 버스에서 보면 저 100m 앞에 보니까 왜 막힌 줄 알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머리가 복잡하지는 않아. 이 밑에 사람은 생각처 생각하고 모르니까. 아까 명상할 때 망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알기는 하거든. 적어도 견해에 관해서는 클리어하거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서 나와 나무가 어떠하며 내가 나무 알아줌이 어떠하며 저떠하며 내가 앉아있는 것은 이러하며 딱 이렇게서 앉아있으면 그 정리 때문에 망상이 확 줄어든다 이 말이요. 이거는 내 체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중구난방하게 부처님 말씀만 해도 이게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거 정리 안 하고 계속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 이래봐야 그거 저 역대 철학자들이 해놓은 거 그거 다 따라가는데요. 머리 아파갖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통 지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나중에 가면 그야말로 나무를 보느라고 숲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숲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내 영역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요. 숲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구도하는 최초 목표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번뇌가 적자는 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미얀마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나무에 파묻혀가지고 별별 어려운 소리 하는데 조금 마음에 불편하니까 금방 짜증이 나는 거야. 그건 뭐예요 도대체? 왜? 이 나무 입장, 전국지도 입장에서는 짜증 안 나려고 하는 건데 많은 공부를 해도 내 마음을 체크하고 내가 공부된 걸 체크한 그 세밀한 철학적 뭐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빨리로 그거를 내가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아는 게 내 번뇌를 어떻게 좋게 하고 짜증을 어떻게 안 나게 하는 데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그 구도의 그 기본 계속해서 기본이 중요한 거고
전국 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방 지도보다 모르면 다시 전국 지도 나서 전체 조감을 해보고, 공부를 여러 가지 해보셔서 학위도 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총론에서 끝난다니까. 총론에서 70점이 끝나요. 예. 그래서 모르면 다시 총론회로 와서 서문하고 총론을 읽어야 돼, 책은. 이 책이 뭐 하려고 생긴 건지 서문에 쓰여 있고요. 총론에서 이것이 5부로 나뉘어 있다. 5부 중에 1부에서는 얘기하고 3부에서 얘기한다. 이 전 그림을 알고서 해야 돼. 그걸 모르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그야말로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 중에 잎 중에 연맥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오늘날 박사라는 사람들이 다 연맥 갖고 박사 되거든요. 그래서 박사라는 게 열불박자 박사라니까. 그 박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요. 대단한데, 그래서 전부 소외가 돼가지고 삶 전체는 놓쳐버리고, 그 분야는 대단하겠지. 그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인 게, 잘 아시고, 첫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나는 정규교육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자란 것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얄불박자 안 해도 되고 계속해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소년 시절에 내가 왜 구도하느냐. 그리고 난 뭐 우리 선생님 때문에 뭐 교수님 때문에 뭐 후배 때문에 뭐 동창 때문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니까 자유롭게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그 나만의 그 남에게 알아주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그 견해로 확립한 거는 40대 때인데 우리 공자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지금까지도 그걸 그렇게 수양을 삼았으면서도 아직도 남이 알아주는 걸 바라요. 정직하게 말해서. 그러나 연이 사람보다는 많이 안 바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100만 명 앞에서도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나 완전히 그럼 내가 남이 알아주는 걸 바라지 않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됐으면 성인까지는 아니라도 그럼 군자도 그렇게 안 돼요. 군자와 성인 중간 정도 돼야 돼. 현인 정도는 돼야 돼. 퇴계 율곡 정도 돼야 그게 되는 거니까 난 감히 그건 아닌데 그러나 연이 사람보다는 남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덜 쓰긴 해요. 덜 쓰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40대 초반에 수십 년간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다스려도 이게 끝내 그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요즘 아까 이제 제 거를 뭐 1시간 반짜리를 10분 이상 따라온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듣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아주는 거를 바란다든가 그렇게 하면요. 유튜브 못해요. 내가 지금 불교 유튜브에 150개인가 뭐 200개인가 영상 올렸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평균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영상 만드는 1시간 반, 2시간 얘기하는 것만 걸리잖아요. 다시 한번 듣는 것만 해도 다시 2시간 걸려요. 그것만 해도 4시간이죠? 그다음 편집하면요. 예. 그리고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러면 이거 내가 10원 한 장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문학 유튜브 그것도 200개인가 올렸어요. 거기서 여태까지 200개 올려갖고 30만 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재열 법사님하고 한 거 60몇 개. 하나도 돈 생기지 않아요. 오로지 나는 대행 스님에 대한 내 양심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법사님 찾아가죠. 내가 찍지요. 내 얼굴은 나오지도 않아요. 법사님만 나와요. 나는 보조자로 나오죠. 내가 다 만들죠. 내가 다 올렸어요. 단돈 10만 원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 걸 하면서 늘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무런 소득이 생기지 않는 짓을, 그거 말고도 뭐, 나이라면 많은데, 이것은 나이라면 할수록 나를 알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건데, 그런 것까지 세심한 데까지 생각하면은 일반인들은 거의 모두가 경쟁과 이익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10,000명 중에 9,999명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도 1,000명 중에 999명이 그럴 겁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고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백님이 왔습니다. 내 혼자. 아무도 알아주죠. 머리도 안 깎고 있으니까. 저게 머리 깎으면 또 알아주거든. 머리 깎았다고 그래갖고, 뭐, 머리에 뭐가 있나 봐. 그 머리를 깎았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예 요즘 더 느끼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를 이해해 주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 생각 말고, 그냥 우리 둘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 안 선생님이 좀 섭섭하게 여길지 몰라도, 안 선생님조차도, 내일 갑자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대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럴 그렇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늘 열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선생님 비슷하게 대화를 시작하다가 그만둔 분도 많거든. 네. 또 사람이라는 게 여기도 나오지만 인간은 개별적으로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유지. 뭐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지. 다만 그만둘 때 그만두겠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든지 뭐 이래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깨끗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50년간 같이 부부로 살아도 마음에 안 듭니다. 가시고 그럼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그래갖고 아버지 나하고 생각만 나고 아버지하고 우리 끊어. 그래 끊어. 그냥 너는 내도 살면 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가라고 가면 되지. 근데 네가 잘해주면 그럼 고맙지. 인간 자유인데 참 아버지라고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 없어. 그냥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때에도 갑자기 난 그만둬야 되겠어. 그럼 그만두겠다고 왜 이래저래 해서 그럼 얘기하고 그만두면 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런 게 정리가 나처럼 안 돼 있으니까 그만두면 뭐 그동안에 뭐 저거 섭섭하실까봐 뭐 해가지고 뭐 확실하게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뭐 어쩌고 해갖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그런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신경 써가지고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이게 해탈인데 이게 해탈 아니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인도에서 오신 암흑에 누구 있잖아요. 이름은 말할 필요 없지만 네. 그런 경우도 딱 어디까지는 우호고 어디까지는 경쟁이다는 측면이 딱 부딪히잖아요. 우리 모든 관계는 경쟁 관계와 호혜 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반에 얻는 해탈자가 아닌 이상은요. 아무리 나하고 지금 안 선생님이 이렇게 호혜 관계로서 같은 구도자로서 나를 뭐 선생님이다 교수님이다 해서 배웁니다 뭐 좋습니다 라고 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해탈하지 못한 두 사람 간에는 경쟁이라는 부분도 항상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딱 경쟁이 맞물리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딱 아까 말한 인형사고로 딱 변별돼 갖고 경쟁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하면서 경쟁은 이제 나중에 다 나와요.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익은 조정 기간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조정하면 돼요. 조정할 때 그것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 꼭 무슨 국가적 단위에서만 정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인 대 개인에도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저 친구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봐서 웃어주자고 이거 정치거든. 이게 이익 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성적으로 못 다뤄서 그러거든요. 이성적인 정치를 못 하니까. 그럼 둘이 동업하다가 야, 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이익관계, 동업은 협력관계지만 경쟁관계 문제가 생겼어. 우리들이 네가 6% 가질래? 내가 4% 가질래? 5대5로 할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직장생활 하면 마찬가지예요. 회사 직원 전체가 공동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네가 진급할래? 내가 진급할래가 있는 거고, 사장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 사장님 월급 올려주세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쟁관계가 있는 거예요. 협력과 경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서로 이성적인 사람들은 다 대화를 해서 당신이 이만큼 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얘기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네 입장 내 입장 말고 제3자적 눈으로 가지고 보니 아 그럼 6대4 해갖고 당신이 욕하는 게 맞겠소? 라든가 6대4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모자라는 건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서로 좋겠어 해갖고 둘이 하하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동업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감정이 많고 이성이 서양 사람보다 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고, 부부관계도 이혼할 때에도 그렇게 이성적으로 해서 잘 안 맞으니 깔끔하게 이렇게 헤어집시다. 그래서 나중에 길거리 만나서 잘 있었어? 요즘 잘 지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왼수가 돼서 보통 헤어지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합리적으로 헤어지고, 이혼한 부부도 같이 차 한잔 하자고 이러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그걸 변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으면 잘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나는 연희 사람들보다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해도 내 말이 너무 아득하게 들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건 이게 강인지 푸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스님을 뵙게 됐는데, 스님이 저한테 흥미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해갖고 만났는데, 한 12시에 만나서 한 5시까지 대담을 한 것 같아. 한 5시간 정도 도담을 했는데, 스님도 당신 많이 공개하셨고, 스님은 당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공개하셔서 이런 것까지 공개해도 되나? 라고 하는 정도로 내가 법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내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또 승단 안에서 불교 스님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세속적 문제, 이익다툼 문제 같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를 그만큼 이제 믿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5시간 중에 아마 제가 3시간 이상 제가 더 많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을 다 경청하시고 거의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퍼센티지로 하면 90% 이상 반대할 것이 없다. 우리 지금 안 선생님하고 비슷한 그런 공감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세상 어디엔가는 저처럼 도를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그럴 때마다 나는 느끼거든. 정규 코스에서 점검받지 않아가지고 외진대로 빠져서 계룡산 도인 같이 말이야. 자기는 도인인데 남 보고 웃기는 그런 엉뚱한 편벽성이 있지 않을까가 늘 조심스러운데, 다행하게도 저는 4대 성인을 계속 그렇게 대조하면서 살았고, 또 열어놓고 나를 객관적으로 비평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이렇게 점검해보면 크게 엉뚱한 대로 가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에 계속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니 비평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둘이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거 끝까지 다 하는데도 꽤 많이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3자가 무슨 뭐 듣고 뭐 이 영상을 보고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않고 다만 그건 있어요. 엊그저께 그 3분짜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3분짜리로 내가 올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1시간 반짜리는 서로 연속되니까 그렇게 한다 치고 그 요즘 쇼츠라고 해서 1분 이하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쇼츠로 해보려고도 처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1분 이내로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내 거는.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한번 찍어봤거든. 찍어봤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거기처럼 컵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은 3개를 찍어놨어요. 하나는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게 하나 찍어놨고 그 컵과 물만 가지고 또 하나 찍어놨어요. 컵과 물. 거기 컵과 물이 나오지만 그 같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길어도 3분, 2분에서 3분짜리로 해서 그거를 내가 많이 올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오늘 했던 것 같으면은 삶은 문제와 그 해결의 연속이다. 요것만 갖고 3분짜리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빼놓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불교 채널에 올려놓으면 불교 채널에 왔다가 이제 겸해서 다른 것도 혹시 보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조각 자체만으로는 진짜 전국 지도 중에 뭐 서울 종로구가 되든지 뭐 무슨 포항시 뭐가 되든지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간단 정리만 해도 또 괜찮은 점이 있으니까 그 앞으로는 그 3분 영상을 좀 찍어서 이렇게 올려볼까.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건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김정빈식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죠. 뭐 질문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주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끝으로 저는 어쨌든 제 성향이 뭔가 매듭을 짓는다거나 어떤 끝맺음, 어떤 결과 이런 것이 맺어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책도 결국 끝까지 이걸 한 번은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 회독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제가 그 다음부터 이걸 다시 곱씹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80까지 산다고 하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면은 30년을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어떤 토대를 잘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과 참 부러워요. 시간을 하면서 지금 그 40대라는 그 시절이 정말 부러운 겁니다. 지금 이 공부 뭐 한 1년이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고 나면요. 제가 70년 동안 얻은 거를 그야말로 그렇게 된 건데, 그러고서 지금 안 선생 시대에는 80이 아닐 거예요. 100살 사는 사람이 뭐 흔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뭐 안 죽는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활동을 80대 그러니까 90살까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 일단 그러니까 뭐 은퇴는 이제 90 이후에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면은 50살부터 시작해도 4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직장 생활을 더 하시겠지만 그건요 엄청난 겁니다. 특히 그 안 선생님은 나하고 달라서 체력도 좋고 또 의지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건 자신해요. 이건 뭐 아무리 봐도요 4대 성인도 이렇게 말을 안 했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일구를 그래갖고 인생의 4영역을 누가 말했냐고. 이건 칸트가 말했냐고.
소크라테스 아무리 읽어봐야 있나. 근데 뭐 복잡할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인생 내 영역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 아이디어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인생 그거 말고 밖에 또 뭐가 있는지 백날 가져와 봐요? 없어요. 이 사영역 이게 부처님은 사성제를 거룩하다고 그래서 성제라고 그래요. 이거야말로 성제라니까. 부처님보다도 범주가 2배가 높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거를 이렇게 맛을 한번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수님의 이 강의 이거를 더 들어보고 이렇게 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추측건데 절 안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뭐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도 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1년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안 본다고는 해도 그 중에 누군가는 1명이라도 5명이라도 볼 수 있고요. 그건 내가 죽고 나서도 이게 남을 거니까. 에? 그럼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말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체력이 어디까지 달지 몰라도 3부까지 될런지 아니면 1부라도 제대로 맞춰서 1부만이라도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네. 뭐 이 골치 아픈 책인데 안 내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큰 출판사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간결하게 이게 이렇게 쉽게 이거 쉽거든요. 사실 언어가 쉬워요. 김정빈이가 말하면 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을 해와서 그런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같은 말이라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 정도 되는 그 논리는 또 잘 팍팍 읽어내는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불교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올린 거 보면 뭐 저 옛날 학자보다도 더 잘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렇게 전국 지도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특히 세속과하고 관련지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 노름으로 빠지거든. 안 해서 뭐 심오한 소리 했었고 뭐 둘이 아니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는 분들은 막 영성 이런 거 공부하고 막 자기가 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한 거 똑같아. 짜증나는 거 보면 똑같아. 그거 뭐야. 그리고 말은 뭐 고상한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빈이가 그래서 이 생각 자체는 말하자면 이 지금 인형 사과 자체는 진짜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평생 이거 하나만 세상에 남기고 가도 그냥 나는 할 일 다 한 거야. 인형 사과 이게 간단한 네모칸인데 요걸 기본으로 하는 것만 그런데 다만 뭐 이제 수기 안인으로 가서 나는 짜증 날 때 짜증이 과연 안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되어 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는 대충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이라도 정리가 돼 있고 요즘 그 제일 앞에 내가 그래서 무아에 대한 경을 그 2가지 경을 인용했는데 그게 2번째가 무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나가 없고 나의 의한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핵심도 무아인데 그 무아에 대한 나름대로 숙고를 많이 한 결과 뭐 명상을 통해서 무아를 알았으면 내가 뭐 수다원이든지 아라한이든지 됐겠지만 그건 아니고 사유를 통해서 무아를 깊이 사유만 해도 아이 마음이 좀 전하고 다르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는 히어 앤드 나우라고 저 책에 내가 참 마음 다스리는 법 위파사나에다 대고 그렇게 쓰고 했지만은 그때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억지로 챙겨야 지금 여기가 되는데 이제는 안 챙겨도 지가 좀 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그 이른바 그 안심 그냥 그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내려지는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뭐 수행하면 뭐가 됐다고 쌓고 막 날씨도 좋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런 양반들이 된 것 같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 양반들이 말로 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어요. 근데 나는 그 양반들이 정말 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싶은데 정말 된 건지, 뭐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요즘 유튜브에 많은지 누가 해야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고 넘어가거나 이제 나는 되기를 가는 거고요. 나는 늘 솔직하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겸손하고, 그래서 여전히 참 역대 현천 4대 성인만이 아니죠. 퇴계 언행록 같은 거 보면 존경스럽거든. 예. 그다음에 뭐 서양 같으면 괴테와의 대화 같은 책은 내가 꼭 권하고 싶은 책인데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그 4대 성인 할 때 그 성인이 되면 감탄을 많이 하고 감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크라테스 읽어보니까 소크라테스 감탄 많이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도 감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 소크라테스요 뭐 이런 게 많아. 오자가 많이 나와. 그 소크라테스 쪽에서 한 친구한테 말할 때도 오 크리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투 자체에서. 그러니까 시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 성인이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런 그 괴테도 보면은 당대의 뭐 예술가, 미술가, 음악가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전부 다 그냥 감탄 대상이야. 괴테 우리는 알도 못하는 사람이지, 그때 사람들은 뭐 유명한 사람이지. 근데 그건 그렇게 대단하대, 위대하대, 막 다 위대하다고 그래 괴테는.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예커만이 9년간 마지막 괴테를 비서로 있으면서 대화한 걸 채록해서 낸 책이거든. 그게 나는 그 서양식 공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술가 기질이 있으면서도 수양인인 거야. 그래서 또 전인적인 사람이지. 여러 분야의 세속적인 사람이면서 서양에는 수양 개념이 별로 발달 안 됐는데 수양에서 그 덕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오면 그냥 그 사람만 봐도 행복해지고, 막 갔다 오면 다 기록하고, 와, 오늘날 이 달라이라마 보고 와서 쓰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괴테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사진만 봐도 또 그렇고, 25살 때, 24살 때인가 그 젊은 베르테르 해갖고 유럽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된 상태에서 바이마르에 초대돼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독일 대표적인 신학자인 헤르더하고 대표적인 문학가인 빌란트,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한 15살 많은 거두들이에요, 거두들. 25인데 막 여기는 신학자 중에 거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편지 쓰기를 25살짜리 청년, 나름대로 경쟁자인 거예요. 왜냐면 왕의 그 고문처럼 데리고 왔으니까, 새파란 젊은인데. 24살짜리에 대해서 감탄해갖고 쓰는데, 15살 젊은 사람 보고, 와,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그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러면서 막 써놨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왜 그런 거야,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 유럽 사람들이 괴테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 뒤에 이제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전 세계적인 구루였어요. 근데 톨스토이의 인품 자체는 톨스토이보다 괴테가 훨씬 훌륭하지. 괴테는 뭐. 물론 그 사람도 약점도 있고, 정치적으로 나폴레옹한테 가서 약간 좀 머리도 굽히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내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무지하게 행복하고, 그게 나는 수양이 돼.
뭐 눈 감고 앉아있는 것보다 그런 책을 읽을 때, 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고 내가 감탄하는 거야. 야, 정말. 그러면 경전에 있는 양반들은 우상화되고 사실 막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본 사람이 바로 옆에서 적은 거거든. 오죽하면 니체가 세상의 책이 다 가라앉으면 이 책 한 권을 구해라고 했던 책이야. 그러니까 괴테가 쓴 책이 아닌데도 괴테 전집이 들어가 있어. 마지막 책으로. 그래서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옆에서 대화 쓴 건데, 하여튼 그런 책, 근데 그와 비슷한 책이 이제 퇴계 언행록이에요. 근데 언행록은 조선시대 한문으로 쓰니까 한 줄, 두 줄밖에 안 된다고. 제자가 우리 선생님은 이랬어요. 뭐 이랬어요. 여기 쫙쫙한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토론하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그런 책도 조금 뭐 읽어야 책이 워낙 많은데 그런데 언젠가 내가 기회가 나면 이런 책 하고 나서든지 뭐 하는 중간에라든지 괴테만 갖고 또 한 번 얘기를 한다든가 뭐 셰익스피어만 갖고 얘기를 한다든가 들어만 준다면 많죠.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만 갖고 안 되고요. 특히 예술, 베토벤이라든가 음악 천재들 보면 인간의 머리가 저럴 수가 있는가 싶고요. 그러니까 천재라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김정빈이가 너무나 비루하고 조그마해갖고 아주 부끄러운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내가 그 인형사과 같은 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괴테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다고 했지만 괴테 사상으로 들어가면 괴테 위대한 철학가거든요. 위대한 철학가지만은 그 양반 대표작이 파우스트요. 많은 책을 냈는데 파우스트가 절반을 차지해, 그 사람 작품에. 그거 없으면 괴테가 오늘날 없어. 독일 문학의 절반이 괴테예요. 거기에 절반이 파우스트야. 파우스트 사상의 핵심이 뭔데요? 불교로 보면 겨우 이거예요. 그 불교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불교를 보면, 근데 그 최근에 그 어린 왕자를 누가 번역했다고 해설서를 쓰다고 해서 써줬는데, 하나 썼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또 새로 써서 하나 줬는데, 어린 왕자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10몇 개를 해서 올렸어요. 20분 30분 하고. 그거는 쭉 한 게 아니라 그나마 자른다고 해서 20분 단위로 했는데, 그만큼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어린 왕자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거든요. 400개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할 정도거든요. 도무지 비교가, 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 40개인 것도 없거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진짜 성경 말고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 노벨상을 10번 타도 안 돼. 그렇게 대단한 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처럼 어린 왕자에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마 프랑스 가도 없으리라고 할 만큼 내가 많은 말을 해놨는데, 문학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책인데 철학적으로 가면 그건 뭔데? 타인 탐을 의존적인데? 자기 자족적인 게 아닌데? 돈은 자기 자족, 아까 수기에서 끝나거든? 저쪽에 남이 인정하고 뭐 사랑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 남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타인 탐을 의존적인 게 세속이거든. 저쪽에 의존되지 않는 거거든. 자기 자족적인 거거든. 이건 공자와 노자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이 입장에서 보면 뭐 거기 뭐 길들임이 핵심이잖아. 길들인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데 사랑하고 되냐? 기독교가 막 떠들어봐야 사랑하고 되냐고. 사랑도 감정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저 사람 변하는데 신이라 할지라도 안 돼. 타인 탐을 의존적인 건 아니거든요. 자기 자족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예수도 찬양하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엉뚱한 소리예요. 이 집 딱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우리가 안 되어 있으면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도 좀 조그만 중생에 불과한 건 인정은 하더라도 그러나 또 그런 건 그런 거지 뭘 어떻게. 그래서 훌륭한 건 훌륭한 거고 인생의 내 영역은 근데 석가모니가 계셔도 나 이렇게 생각해 어떡할까요? 그리고 뭐 네가 맞다 그럴 거야. 그리고 특히 공자님은 내 영역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리는 안 했어. 예. 숙이 아닌만 얘기하고 요 관계를 나처럼 일목요연하게 아는데 어렴풋하게는 했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공자를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게 그 경인 배는 경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자는 봉건 왕조 사상은 사회 사상이니까 그걸 민주주의로 대치를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공과 사가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고 나면 지금 학교 무슨 과 공부해요? 지금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 그렇구나. 그래서 경영학도 뭐 경인 배는 경인의 문제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오늘도 너무 참 좋고 즐겁고 또 알찬 시간이었고요. 예. 예. 저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의미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교수님,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한번 딱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교수님만 건강 괜찮으시고 또 매주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2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아니야, 어쨌든 말로 요거를 말로 하는 건 괜찮아. 네네. 그런 시간을 그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봐요. 예, 예. 계십시오. 예.